취업 준비를 시작한 청년이 있습니다. NCS 필기를 준비하고 직무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고쳐 쓰고 자격증 시험장을 드나들었습니다. 매달 평균 28만 원을 취업 준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짧게는 6달, 길게는 몇 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 돈을 모두 합치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뚫어야 하는 문이 바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학력도, 출신 지역도, 외모도 적지 못하는 채용 방식입니다. 오직 직무 역량만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말단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이끄는 사장 자리는 어떻게 채워질까요? 공모라는 이름에 문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경쟁처럼 보이지만 그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사장은 바뀌고 선거에서 이긴 쪽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매 정권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업 사장을 뽑는 공식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고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줄여서 임추위라고 부릅니다. 추천된 후보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즉 공운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장관 제청 또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이 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낙하산 인사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낙하산 인사란 해당 기관 업무와 무관한 정치권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말합니다. 제도를 만든 지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세계일보가 331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직 기관장 298명 중 50명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습니다. 6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 공기업만 따로 떼어보면 숫자가 확 달라집니다. 공기업 기관장 25명 중 11명이 낙하산으로 분류됐는데 2명 중 1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절반 가까운 수장이 전문성보다 정치적 연줄로 임명됐다는 뜻입니다. 2024년 10월 동아일보가 공기업 준정부 기관 90곳을 분석했더니 당정, 인수위,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119명은 직무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10명 중 8명은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인사는 대선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 출신이었는데 야당과 업계에서는 물산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사장의 연봉은 1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공항 경영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연봉 1억 5천만 원의 인천공항 운영서비스 사장으로 내정되기도 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지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낙하산이 떠난 자리에 윤석열 낙하산이 오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2021년 시사저널이 350개 공공기관 임원 약 2,8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낙하산 인사 245명의 연봉 합계는 182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약 7,400만 원으로 이 돈은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 10명 중 3명이 이른바 캠코더 출신이었습니다. 캠코더란 대선 캠프, 코드 인사, 집권 여당 출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기관장보다 주목도가 낮은 상임감사 자리는 더 심각했습니다. 감사는 기관장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자리인데 2024년 10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임감사가 있는 공기업 23곳 중 13곳에서 정치권 출신 감사가 재직 중이었습니다. 기관장도 낙하산, 그 기관장을 감시해야 할 감사도 낙하산인 셈입니다. 이 패턴은 특정 정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취임 첫 해 공공기관장 102명 중 28명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TK, 즉 대구 경북 출신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기관장 4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였고 4년간 공공기관 임명 인사 5명 중 1명이 낙하산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라 지목된 공공기관 임원은 466명에 달했고 그중 108명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90곳에만 140명이 포진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권이 바뀌면 사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 임추위는 낙하산을 막지 못하는 걸까요? 공운법 제29조는 임추위가 공정하게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추위 위원 상당수가 주무부처 추천으로 채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임명권을 쥔 정부가 심사위원도 고른다는 뜻입니다. 2024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운위 민간위원 9명 중 일부가 대선 캠프와 여당 출신이었습니다. 낙하산을 거르는 그물이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손으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회의 내용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말이 오갔는지, 왜 그 후보가 선택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보훈 인사 관행이 더해집니다.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당에서 공을 세운 사람,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차례로 공공기관 자리를 나눠갔습니다. 이 구조가 왜 끊이지 않는지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사장 임기는 보통 3년으로 정권 임기와 맞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 사장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 압박을 거나 감사를 통해 흠집이 잡혀 중도에 물러납니다. 그 자리에 새 정권 사람이 들어오고 이 과정이 정권마다 반복됩니다. 전 정권 낙하산이 떠난 자리에 새 정권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들어올 틈이 없고 내부에서 수십 년을 일한 전문가는 그 자리에 올라갈 기회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공기업 기관장 25명 중 내부 승진으로 올라간 사람은 손에 꼽히는데 이 숫자가 이 구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이 사장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도 이 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입니다. 공공기관 사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경영평가 결과가 나빠도 해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실적이 나쁜 최고 경영자는 주주총회에서 교체되지만 공공기관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에게만 있습니다. 그 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을 스스로 자르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은 경영을 잘못해도 임기를 채우고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갑니다. 수년째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기관장이 유임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한국경제는 2025년 9월 보도했습니다. 2019년 시사저널이 35개 공기업을 분석한 결과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5곳 중 3곳의 수장이 정치권 출신이었습니다. 유일하게 2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민주당 계열 광역단체장 보좌관 출신이었고 D등급을 받은 한국마사회 사장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었습니다. 전문성과 무관하게 임명된 사람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를 맡은 결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이었지만 2025년 10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낙하산 사장이 부임한 이후 2024년에는 C등급으로 2단계 추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의 부채는 2조 7천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수차례 1위를 차지했던 인천공항의 자부심이 낙하산 인사 하나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력은 2022년 32조 6,552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비용은 항상 국민이 떠안아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결국 의심받게 됩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다른 세대와 차원이 다릅니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수백 대 1 경쟁을 뚫어야 겨우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꼭대기 자리는 공모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명권자가 심사위원을 고르고 심사위원이 임명권자의 사람을 추천하고 그렇게 뽑힌 사람이 경영을 망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낙하산은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그 비용은 언제나 세금을 내는 국민이 치러왔습니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9,116만 원으로 성과급을 포함하면 2억 원에 육박합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으로 5해를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을 임기 3년 만에 가져갑니다. 경영을 망쳐도 그 돈을 받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매달 28만 원씩 취업 준비에 쏟아 공기업에 합격했을 때 받는 신입 초봉은 평균 4,099만 원입니다. 사장 연봉의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사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전문성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라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선거를 도운 공로로 그 자리에 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채용 앞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 지금 이 구조는 그 원칙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비전문가 사장이 경영을 망치면 그 손실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세금으로 결국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20년 가까이 제도를 고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제도를 고쳐야 할 사람들이 그 제도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사장 자리는 선거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위한 자리여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